심장 기능도 살짝 흥분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이걸 먹었던 사람이 정신이 또렷해지고 기운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발견하고 이걸 약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몸 안에 있는 구멍들을 열어준다. 뭔가 막혀있고 답답했는데 이걸 먹으니 뻥뻥 뚫리더라. 코도 뚫리고 눈도 시원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뭔가 막혀있던 게 뚫린 것 같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오늘은 한약재, 약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또 약초로 쓰는 풀들은 뭐가 달라서 약초로 쓰는지, 뭐가 약이 되고 뭐가 약이 안 되는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계기로 약초를 사용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한의학에서 되게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중국의 신농시라는 인물이 있는데 농경의 시작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농사법을 알려주고 약초를 종류별로 분류해서 어떨 때 어떤 약재를 쓰면 좋다. 하루 72가지의 독초를 맛봤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중국 역사에서는 좀 신화적인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인물은 아니고 이동 생활을 하다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되고 그 시점에 등장했던 새로운 사회의 양상을 이 인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실제 역사적으로도 농경 사회, 즉 정착 생활을 하면서 약초에 대한 데이터가 누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착 생활을 하니까 반복된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씨를 뿌려봤는데 이만큼 자라더라. 그러면 이걸 또 내년에도 뿌려가지고 이 식물은 언제 씨를 뿌리고 얼만큼 수확이 되고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 반복해서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그 특정 식물에 대한 데이터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지식은 개인 한 명의 소유가 아니고 모여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도 내가 기록이나 혹은 구전으로 전수받아서 자꾸 그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의학도 그 즈음을 태동시기로 봅니다. 많은 약체가 계통화되고 분류화되고 어떨 때 쓰니까 더 좋더라라는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의학 서적이 만들어지고 약초에 대한 기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농경사회가 되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계층이 등장을 하고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두게 됩니다. 어떤 식물은 상처를 낫게 한다. 어떤 식물은 먹으면 설사를 먹게 한다. 이런 걸 알게 되고 또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남는 곡식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 기술이 발달합니다. 올해 수확한 걸 올해 다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리고 불에 달여서 졸이고 술에 담궈서 썩지 않게 만들고 이런 보존 기술이 발달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채취해서 약성을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실제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 이미 치석에 항생물질, 버드나무 성분이 검출됩니다. 신석기부터는 정말 그 빈도가 높아져요. 야생 허브, 약초 같은 것들이 치석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알프스의 기원전 3000년경의 미라들이 휴대품 중에 약초 주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약이 되는지를 알고 그걸 휴대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증거가 됩니다. 이걸 먹으면 기생충도 잡고 그리고 상처에도 효과가 있고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약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했다라고 다들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원론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식물은 약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물은 약성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사과를 가지고 약성이 있다 이렇게 별로 인지하진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인삼은 어떤 성향이 있다, 이걸 먹으면 뭐에 좋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이런 차이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약재로 쓰는 것은 분명히 어떤 특성, 경향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약초가 생존을 위해서 그런 성향을 계속 발전시켜 온 결과물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인삼이 열을 낸다라는 것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인삼을 먹으면 열이 나고 몸이 더워집니다. 그럼 인삼이 왜 이런 성향을 가졌을까? 인삼이 자라는 환경을 보면 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인삼밭을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산에 인삼이 어떤 데 자란다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인삼은 햇빛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햇빛이 있으면 잎이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인삼밭에 가면 검은 가림막으로 직사광선을 다 차단을 하면서도 바람은 통하게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조건이냐? 큰 나무 아래예요. 나무가 빼곡하게 있어서 밑에는 음지입니다. 인삼은 왜 그런 영역에서 살아갈까요?
이건 인삼의 선택이 아니고 인삼이 적응한 결과물입니다. 즉 대부분의 식물들은 햇빛을 좋아하지 햇빛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영역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탑재를 했어. 그러면 경쟁 없이 그 영역을 아주 편안하게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인삼은 그 환경에 생존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삼은 햇빛을 거의 받지를 못하니까 스스로 체온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잎을 두껍게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잎보다 뿌리의 영양분과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뿌리에 고농도의 당류, 사포닌, 아미노산을 저장하고 이 저장된 에너지를 조건이 나빠졌을 때 꺼내서 쓰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 성향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도 인삼도 생명체죠. 인간도 생명체잖아.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작용을 합니다. 열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인삼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낮은 체온을 끌어올리고 기운이 떨어진 사람한테 활력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인삼이 음지에 사니까 그런 성향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걸 알아낸 건 아니고 이것저것 사람들이 실험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옛날에 얘는 먹어보니 열이 나고 기운이 나. 근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얘의 성향이 이런 환경에 적합하게 자랐구나. 그걸 경험적으로 알면서 인삼을 자연 상태가 아닌 농경으로 재배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간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고온이면서 건조한 환경, 즉 사막 같은 환경에서 버티기 위해서 거의 식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고 내부의 수분을 강하게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 자체가 직사광선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온도를 낮추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인장이나 알로에 같은 거, 사막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보면 딱 표면이 물 한 방울 증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치밀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딱 잘라보면 과육과 수분이 이렇게 밀집돼서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먹었을 때 체온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진정작용도 있고 열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알로에를 진정작용으로 많이 쓰는 이유가 걔는 생존을 위해서 그런 성향을 탑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약으로 혹은 마사지 팩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또 노근이라고 갈대 뿌리를 약재로 써요. 자, 갈대가 자라는 환경을 한번 봅시다. 걔는 무조건 습지에 삽니다. 그러면 보통의 식물들은 물이 많기만 해서 좋지는 않아요. 왜? 그 과잉된 수분에 의해서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근데 갈대들은 거의 반쯤 물에 잠겨 있는데도 전혀 문제없이 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갈대 뿌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물에 많이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곰팡이균들 이런 거에 견디는 내성이 강합니다. 한약재로 이걸 노근이라고 그러는데 이뇨제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항균 작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버드나무도 한번 봅시다. 얘도 똑같아요. 습지에 삽니다. 뿌리가 물에 담겨 있거나 아니면 물에 걸쳐 있거나 바짝 마른 땅에는 못 살아가요. 그래서 늘 이제 수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이 뭐가 문제예요? 습도가 높으면 무조건 곰팡이가 씁니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는 항균, 항염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버드나무는 어떤 문화권에서든 배탈 났을 때 씹어 먹고 상처 났을 때 즙을 짜서 바르고 이런 용도로 거의 많이 쓰였어요. 치통 있을 때 버드나무 껍질을 씹어 먹고 이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구석기, 신석기인들 치석에서 버드나무 껍질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기원전 400년경 히포크라테스도 버드나무 달인 물을 먹으면 통증과 열을 완화시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물질은 인류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죠. 또 환경에 적응하면서 약성을 강하게 띈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게 사양이 있습니다. 사양은 서식하는 환경을 보면 정말 끝없는 초원, 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 삽니다. 거기서 생존과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수컷과 암컷이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낼까? 서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할까? 동물들은 여러 방식으로 신호 전달을 합니다. 동물이 소리나 이런 걸로 신호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강력한 신호 전달 수단이 향기입니다. 냄새를 통해서. 개미도 말을 해서 서로 의사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페로몬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요. 사양 노루의 생식기의 향 주머니를 사양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근처에 있는 암컷을 유혹하는 어떤 냄새 혹은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로 쓰였을 거예요.
근데 사양의 향기가 더 강한 개체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점점 더 사양의 능력치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현재 사양 노루 개체의 인식 능력은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이 향기 물질을 무스콘이라고 하는데, 이 향기가 후각신경을 타고 중추신경까지 작용을 하고 정신을 또렷하게 해주는 작용을 해요. 심장 기능도 살짝 흥분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걸 먹었던 사람이 정신이 또렷해지고 기운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발견하고 이걸 약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현대 연구에서 이 무스콘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보면 뇌신경보호, 항염, 항산화, 뇌가 허열 상태에 들어갔을 때 뇌세포를 보호하는 작용까지 보고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예전에 뭐라고 분류하냐면 개규약이라고 그래요. 몸 안에 있는 구멍들을 열어준다. 뭔가 막혀있고 답답했는데 이걸 먹으니 뻥뻥 뚫리더라. 코도 뚫리고 눈도 시원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뭔가 막혀있던 게 뚫린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열개, 구멍규 해서 개규약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귀한 약으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부터 원체 귀한 약재다 보니 이거를 한 마리 잡아서 채취를 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남획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가 돼서 일반적인 루트로는 이걸 구할 수는 없어요. 돈이 있다고 이걸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약재로만 유통이 됩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소량의 약만 의약품, 즉 한약재로 수입돼서 사용이 되는데 원체 고가다 보니 일반 약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딱 공진단 만들 때 사양이 들어갑니다. 공진단이 비싼 이유는 거기 들어가는 녹용이나 다른 약재 가격은 정말 세 발의 피고 거의 이 사양의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공진단이 비싼 거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인 효과도 빨라요. 이걸 대체할 만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양약들도 이렇게 식물이 가진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특정 성분을 추출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혹은 신물질들을 만들어서 그게 인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을 해서 약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약으로 사용하는 이런 물질들이 왜 약으로 작용하는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접근하다 보면 그걸 단순히 약이 아니라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인삼이든 알로에든 이 이뇨작용이 있는 그런 성분이든 간에 그걸 만약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한 가지 성향으로 계속 몸에 사용을 한다면 문제는 균형이 깨집니다. 우리가 몸이 부었다고 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야 된다고 이뇨제를 계속 사용을 하면 붓기도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이뇨의 기능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그 지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연에서 어떤 성향을 차용해서 쓸 때는 적당히 사용을 하고 성향이 강한 것들을 사용할 때는 길지 않게 짧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약 처방도 그래서 거의 한 가지 약재를 탕약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전부 다 배합이 되어 있는데 그 배합의 의미는 뭐냐면 이 약성으로 편중되지 않게 제어하거나 다른 데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는 것들을 같이 끼워 넣어요. 그래서 한약 처방은 적합성도 높이면서 안정성도 같이 취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게 왜 그랬겠어요? 한쪽 방향으로 써보니 문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얘기를 마무리를 하자면 자연에서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취한 전략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와서 회복에 사용을 하는 게 약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약이 딴 게 아니고 뭔가 약은 뿅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이 약이 그렇게 작용하는 이유들. 그래서 정도껏 잘 사용하고 내 몸에 부담을 주는 선까지는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